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파트너의 최성진입니다. 이번에는 좀 마지막 시간으로 인사제도의 좀 마무리죠. 결국엔 이제 제도 설계가 좀 다 끝난 상황에서 설계 전후에 이제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이 설계 과정에서 이제 주로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그 다양한 의문점과 이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주 질문하는 테마에 대한 좀 답변의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좀 제도 설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좀 제도를 이제 새롭게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는 그 관계자마다 그 인사제도가 좀 이렇게 잘 되었다 또는 잘못되었다라는 관점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경영자다라고 하면 인사제도에서 가장 좀 관심 있는 테마는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또는 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전략이 실현을 하는데 이러한 인사제도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관심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인사 설계를 하는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가, 현장에서 불만은 없을까, 또는 뭐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좀 적용이 가능, 뭐 이런 테마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처음에 좀 생각이 드는 건 제도가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이게 나한테 불리할 것인가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제도 컨셉이 좀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이제 평가 제도에서 차등폭을 기존에 보다 많이 늘렸다라고 했을 때 경영 입장에서는 차등폭이 늘리고 줄인 거를 좀 떠나서 그런 어떤 형태가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해서 기업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인가가 우선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등폭이 늘어난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나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인가를 좀 따져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제도의 좀 추진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전에 이런 컨셉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단 등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진단은 그냥 단순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관계자별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원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걸 좀 파악한 이후에 설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쓸 것인가를 좀 결정하는 뭐 이러한 좀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만에 나타난 것처럼 방향을 파악을 할 때 경영자, 그 다음에 직원, 설계자 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새로 바뀐 그런 제도의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좀 도구를 좀 소개를 좀 드리게 되면, 이제 인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 조사를 좀 들을 때 현상적으로 우리의 직원들은 뭐 임금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뭐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렇게 현상만 파악을 하게 되면 설계에서 활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다, 불만이 적다라는 것만으로는 뭐 실제 설계에서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각각의 제도마다로 직원들이 어느 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직원들에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차등폭을 좀 넓혀서 다이나믹한 제도가 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 중에서 관리자 이상에서는 그 방향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멤버층에서는 오히려 좀 다이나믹한 방향보다는 좀 안정적인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인식의 차이를 파악을 해줘야지만 향후에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목소리가 다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로 좀 추진했던 그 컨셉이 실제 직원들의 인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지만 그걸 설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타협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제도를 좀 이렇게 또 면밀하게 디자인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등은 특히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제도의 추진을 할 때 상당한 좀 이런 장애 요건이 좀 높은 조직에서는 좀 반드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방향을 좀 잡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직원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설계 방향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설계 방향으로 좀 적합할 것인가를 좀 따져보려면, 실제 업하고 제도의 방향하고가 일치되는 방향이 가장 힘이 셉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 제도를 좀 개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이나 평가자분들이 지금 불만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 하고요.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의 유형을 우리는 키워내야 되고, 그런 인재의 유형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평가 컨셉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는 질적으로 힘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추진력도 좀 강하고 제도 설계의 명분도 튼튼하고 정합성도 높기 때문에 안착되고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내부의 인사적인 관점만을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업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서 우리 업의 본질과 인사가 연결되는 로직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런 로직을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직원들의 상태라든가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직원들의 행동 태도는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 태도를 변화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제도 전반적인 컨셉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순차적으로 저러한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나가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제도의 컨셉이 굉장히 좀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시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로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제도마다로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제도 설계를 해나가면서 방향을 잃지를 않아요. 여기도 보신 것처럼 뭐 우리의 새로운 뭐 직급 체제와 관련해서는 승진 후에 현재와 그 역할이 무엇이 다른가를 좀 명확하게 좀 하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든가, 또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직무마다의 성장 속도라든가 성장의 한계 같은 걸 좀 명확하게 해서 그 특징이 반영되는 등급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도의 컨셉을 딱 잡게 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현을 하는 쪽에다가만 에너지를 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인사제도 컨셉을 너무 추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직원들이 좀 만족할 만한 뭐 디자인을 하겠다라거나 또는 뭐 성과와 보상이 좀 더 명확해지게끔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둥글둥글한 그런 모호한 컨셉을 딱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디자인을 할 때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런 게 오히려 직원들이 납득감이 높은 건지 저런 게 납득감이 높은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휘둘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컨셉을 명확하게 해서 그 관계자로부터 충분하게 도움을 좀 그 동의를 좀 받는 이 과정이 설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설계 전에 이제 저희가 컨셉을 명확하게 위한 거고요. 모든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설계 후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사제도 이제 설계를 좀 둘러싼 대부분의 기업들의 현상을 좀 보게 되면요. 물론 기업마다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기업이 인사팀 중심으로 인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이라는 그 위치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는 어떤 의사결정 기관이라기보다는 그걸 구현을 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 쪽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인사팀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에는 어떤 설계 전문가라든가 기획 전문가라기보다는 운영 전문가가 좀 많은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보다는 행정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으로부터 이제 충분한 신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뭔가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꾸미는 팀이라는 종류의 신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독자적으로 인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라는 어떤 종류의 신뢰도 있겠죠. 이 양쪽 다 사실상은 좀 부족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제도를 설계를 하고 사실상 정책을 좀 정착을 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현장으로부터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라든가 어떤 설계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인사제도를 좀 설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설계 과정을 또 하나의 좀 찬스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제도를 새로 개편을 할 때는 인사만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경영자분들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하고 공동 작업이 될 때가 좀 많아서 그 내용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사의 위상을 올리거나 현장으로부터의 인사의 신뢰를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계라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인사제도를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운용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흐름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해서 뭔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어떤 영역은 수정 보완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이클이 이제 인사제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인사제도 설계에도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쓰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으로 보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이 좀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정착하는데 총 100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한 5, 60 정도는 설계에 써야 되겠지만 나머지 3, 40 이상을 정착 쪽에다가도 에너지를 써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지 않고 설계에 거의 한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정착되는 뭐 설계 내용으로 그냥 운영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책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통상 제가 이제 그 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도를 만들고 뭐 진행을 하다가 우리는 조금 사실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좀 기업들이 왜 그게 좀 잘 안 됐을까라는 거를 한번 좀 청취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 보면 뭐 그 인사 제도를 좀 새롭게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의 목적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현장으로부터 이번에 인사제도 개편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도 누구도 답변할 수가 없다라든가 그리고 또는 그런 목적은 좀 명확하게 있었지만 충분하게 공유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해결해야 되는 테마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관점별로는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일방적으로 경영의 관점으로만 좀 전개가 돼서 공감을 일으키지를 못했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좀 제도의 변화가 좀 꽤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동안의 패턴의 생각들만 이어갔지 새로운 전환에 대한 것들은 전혀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그냥 벤치마킹 수준으로 했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든가 또는 정말 꼼꼼하고 이제 방대하게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전혀 쓸 수가 없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뭐 인사라든가 경영 입장에서는 의뢰만 해놓고 나머지 설계는 해당하는 뭐 컨설팅 업체가 쭉 다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고만 받아서 같이 참여를 하지를 못했다라든가 뭐 또는 뭐 인사 그 직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다라는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정책을 좀 실패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보통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되고 정책을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할까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운영적인 것도 있고 매니지먼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설계 자체의 요인이에요. 설계가 진행을 할 때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취지를 그대로 좀 담아내지를 못했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원인이에요. 이건 이제 설계 자체가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운영의 어떤 요인인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정도 에너지 투자를 하지 못했다. 현장에 너무 쉽게 타협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일종의 운영의 요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 요인은 특히나 이제 제도에서는 평가 등은 현장에 있는 매니지먼트들, 즉 이제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서 사실상은 뭐 기존과 별다르게 없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정착을 좀 진행을 하려면 그 좀 아래와 같은 좀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 그대로 구조 요인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목적이 좀 뚜렷한 형태로 구조가 잡혀서 설계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매니지먼트 요인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설명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팔로업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팔로업은 제도를 개시하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인사라는 건 사이클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사제도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보통은 반년 단위라든가 1년 단위로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이클마다의 어떤 그 시점에서 적절한 팔로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롭게 이제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평가자들이 기준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조율 같은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조율 회의가 진행되는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특정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해서 그걸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평가 바로 전에 평가자 훈련을 토대로 해서 평가자들을 좀 고양을 시킨다라든가 목표 설정 바로 전에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세션을 마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게끔 한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팔로업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제도가 취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지만 실제로 개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엇을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정착을 좀 할 때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도입 전에 충분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게 좋겠죠. 앞전에서 인사팀을 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인사팀이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이제 인사팀이 현장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설계를 한 다음에 직원들을 뭐 이렇게 가득 모아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좀 해내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겠죠. 그럼 오히려 좀 방식을 좀 바꿔서 소규모 단위로 좀 진행을 해가면서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뭔가 설명도 하고 QA를 좀 받고 인사가 이 제도를 진짜로 만들었던 그런 속 깊은 이야기들도 현장에 같이 교류를 한다라든가 이런 세션을 진행을 해야지만 조금 더 실효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어떠한 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주고서 그냥 보안으로 딱 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테마들은 별도로 핸드북 등을 좀 제작을 해서 현장에 비치를 시킨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아무래도 이런 좀 도입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화면은 뭐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직원용 인사제도 핸드북 같은 거를 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A to Z를 전부 다 마련을 한 다음에 그 직원들이 언제라도 좀 찾아봐서 제도의 취지라든가 제도의 좀 디테일한 영역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도 설계가 끝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좀 설명을 할 때도 인사가 모든 거를 설명해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좀 전해주고 스스로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인사는 그렇게 파악했던 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좀 토대로 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컨셉이 효과는 더 좋아요. 마치 그냥 학생 다루듯이 그냥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인사가 모든 걸 설명을 할 거고 당신은 제대로 이해만 하면 돼 이 관점보다는 직원들도 제도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내가 우리 회사의 제도는 내가 파악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뭔가를 좀 공부하게 하고 인사는 그거를 좀 도와주는 컨셉이었을 때 오히려 현장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그런 학습이라든가 더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좀 소개해드렸던 이제 소그룹 단위의 좀 설명이다라고 하면 좀 명확하게 아젠다를 좀 짜서 최대한 많이 쪼개는 게 좋아요. 에너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팀 단위로 좀 진행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하나의 좀 그룹이 공식적인 이야기 외에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까지를 모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정 숫자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무언가를 설명을 하더라도 전부 다 오피셜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만약에 10명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피셜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라든가 암묵적인 이야기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본인의 심정도 조금은 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좀 질문 주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도 뭐 과장급이라서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 제도의 좀 맹점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든가 무언가에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감상 같은 거를 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와 연결해서 이제 충분한 교육 훈련을 좀 실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가장 큰 내용은 결국엔 이제 인사제도의 키 중에 하나가 결국엔 현장에 있는 팀장님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럼 평가에서는 뭐 1, 2강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목표 관리와 관련된 테마하고 역량 평가와 관련된 좀 테마를 보게 되면 결국엔 목표를 제대로 좀 설정하게끔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어떠한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제 평가를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이제 현장 지원에서는 가장 효과가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인사제도가 좀 성공을 했던, 잘 정착이 됐던 곳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문제에 딱 반대예요. 여기도 좀 보시면 첫 번째로는 현상의 문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딱 직시를 하고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개정의 목적이 충분하게 좀 공유가 좀 되어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럴 때는 보통 성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사제도를 설계를 할 때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왕 설계를 하는 거 이것도 담겠다, 저것도 담겠다라는 것보다는 설계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좀 설계를 하고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이제 그 정착에서의 성공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한 것을 정말 최대한의 정밀화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정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후에 그 취지 등이 좀 이렇게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한 에너지를 좀 쏟는 거죠. 충분한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게 조금 더 단위가 작은 쪽을 만나고 그런 이제 그런 접점들을 많이 마련하는 게 그런 에너지를 쏟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현장의 팀장님들, 제도 운영의 결국엔 그분들이 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좀 끌어당기고 교육하고 훈련하는지에 대한 그런 테마가 정착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미묘하게 조직에서 어떤 조짐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번에 이렇게 좀 변화하면서 이게 좀 찬스가 좀 돼서 오히려 뭐 현장으로부터 뭐 개선 작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또다시 달려가지고 뭔가를 또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인사제도 설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혁 작업에 좀 가깝기 때문에 개혁의 테마가 올라오게 되면 놓치지 않고서 그거를 좀 같이 좀 끌고 가는 어떤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좀 설계를 좀 진행을 했었던 인사 담당자가 제도의 취지라든가 디테일에서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실제로 정착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설계를 했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설계를 했든 인사 담당자, 그걸 참여했던 인사 담당자는 모든 거를 다 꿰뚫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하다못해 이유가 없이
뭐 사장님께서 이제 이건 그렇게 해라고 했어도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해석해내질 않게 되면 실제 운영을 할 수가 없지. 그냥 멤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저도 몰라요.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설계자로서 이제 그죠 낙제점이라고 봐야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 전, 설계 후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좀 받았던 질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자주회자 되는 것들을 좀 모아서 그거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로 그냥 조언으로서 좀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인사제도 트렌드는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은 그 질문의 의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건 정말로 그냥 인사제도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뭔가 인사제도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겠으니까 최근에 어떤 게 유행하는지를 가지고서 경영진을 좀 설득하겠다는 의도도 보통은 좀 포함된 좀 내용인데,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답변을 좀 드려보면, 실제로 좀 트렌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좀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거는 결국에는 뭐 능력 중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역할 중심으로 좀 옮겨가자라는 건데, 이거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앞전에 뭐 등급제도라든가 임금에서도 조금 다뤘습니다만, 결국엔 이 고직급자이면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기업 경영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그 위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올라가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니즈들이 뭐 좀 최근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개념이 좀 확대가 좀 되는 추세도 좀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과주의다라고 하면 MBO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성과를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안 하고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과의 개념 자체를 많이 확대를 해서 어떤 프로세스적인 거라든가 꼭 결과가 아니더라도 좀 촘촘하게 이제 그런 이 성과주의를 좀 확대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최근에 유행을 하는 어떤 좀 OKR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도 도입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수라든가 일종의 좀 직급수 같은 형태를 좀 축소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예전에 사원대리,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좀 많았었던 어떤 등급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 3단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아예 그냥 호칭을 좀 통일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자체만으로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ERP에 연동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아예 좀 정밀하게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증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허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향도 좀 있고요. 다면 평가 등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 이것 이외에도 뭐 AI가 좀 접목되는 어떤 방향을 뭐 이렇게 좀 꾀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게 뭐 챗봇이나 뭐 기타 등등이 뭐 연결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이런 트렌드라든가 유행이랑 상관없이 우리 회사의 그런 제도를 뭔가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 회사의 제도가 변경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어떤 컨셉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좀 잡아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도 변경을 할 때에 연공 서열이 가장 적합한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의 유행이라든가 트렌드로 보게 되면 너무 과거의 유산물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업의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연공서열이 가장 합당하고 그 해당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데 그 제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트렌드를 좀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에게는 어떠한 컨셉의 제도가 어울리는가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이제 소기업인 것 같아요. 그럼 인사 제도를 이렇게 좀 개혁하거나 이런 좀 설계를 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 규모에서 좀 진행이 됐을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좀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소기업에서 많이 있는 좀 테마인데요. 사실상 이제 기업은 이제 성장 단계라는 게 있죠. 물론 기업마다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사업 초기에 창업기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창업기가 지나면 계속 성장을 하고 안정기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창업기를 거쳐서 성장 전기, 후기, 그다음에 안정기에 들어가고 안정기에서 뭐 하락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락기에서 다시 변혁을 해서 다시 성장을 좀 탈 수도 있을 텐데 뭐 기업마다는 이 시점들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인사제도라고 하는 거는 업과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물려 가지고 개혁 작업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제 좀 이런 개혁 작업이 들어갔을 때가 아무래도 효과가 좋겠죠. 그냥 아무런 이슈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불만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설계를 하겠다 이런 어떤 형태보다는 기업의 무언가의 외형적인 거든 내실적인 거든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 타이밍에서 그런 제도의 컨셉을 좀 잡고서 디자인할 때가 효과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소규모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장님께서 회사를 꾸리다가 사장님의 눈에서 더 이상 다 감당이 안 됐을 때 그 정도의 숫자 때부터는 인사제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전에는 오히려 사장님이 직관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나타나줘야 되고 팀장님들이 평가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시점부터는 뭐 당연히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시점이 아니라 저렇게 좀 변화가 예측이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전개를 했을 때가 효과는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에 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좀 설계 작업들은 좀 진행을 해야지만 내년에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좀 질문입니다. 즉, 이 설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그리고 적용 전 어느 정도까지를 뭐 이렇게 스케줄을 좀 잡아야지 안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게 되면 통상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요. 설계가 끝난다라는 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의사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최종 보고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를 보고로 한 이후에는 이 설계를 보고했다라는 건 의사결정자에게 했겠죠. 그런데 제도는 의사결정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뭐 때에 따른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직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의사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하고 조율 합의의 과정을 좀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직원 설명회를 하고 필요에 따른 이제 취업 규칙을 뭐 변경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교육을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등급 체계라든가 임금까지 바뀌었다라고 하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바뀐 제도에서는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다 이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적용이 좀 들어간 거다 보니까 여기 좀 화면에도 좀 써 있겠습니다만 좀 작은 기업이고 굉장히 스피디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종 보고를 한 이후에 첫 적용까지는 최소 2, 3개월 이상은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정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일부 좀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뭐 최소 6개월 또는 뭐 10개월 전부터 설계를 완료하고 정착 기간을 좀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설계 기간은 뭐 좀 이렇게 개혁하는 테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설계 기간도 너무 길게 좀 잡게 되면 오히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콤팩트하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좀 사이에서는 좀 설계 개시부터 완료까지는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은 좀 좁게 그리고 정책 기간은 최대한 좀 넓게 좀 잡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적용에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번 질문은요. 이번 이제 새롭게 이제 인사제도를 좀 설계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임금도 새롭게 설계하고 평가도 새롭게 설계하고 지급 체계도 뭐 새롭게 설계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임금 테이블을 오픈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평가 결과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멤버의 평가 결과를 눈치채게끔 하는 것인지
직급 체계를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직급들은 다 그냥 오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좀 가려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관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투명한 것하고 공정한 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이 언어가 주는 그 힘 때문에 투명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투명함이 지나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개인에게 엉뚱한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까지는 투명하게 할 것인지 어느 영역은 보호를 할 것인지를 좀 따져봐 줘야 돼요. 그래서 통상은 프로세스라든가 구조는 투명하게 하는 게 좋고요, 결과는 보호하는 게 바람직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진행 방식 또는 결정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명하게 오픈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개인마다의 평가 결과는 보호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세스와 절차는 최대한 오픈한다, 결과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보호할 영역들은 확실하게 좀 보호한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러한 좀 전략을 좀 짜면 크게 오류 없이 좀 대처가 좀 가능하시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번 좀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임금 제도를 개정을 하는 좀 회사인 것 같은데요. 동종업계 타사 임금 수준을 좀 파악을 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좀 주의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이제 아무래도 임금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타사는 어떤데, 경쟁사는 임금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는 임금을 올려야 돼, 낮아야 돼,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배고플 때가 좀 많겠죠. 그래서 이거 좀 답변을 좀 드려보면, 이건 현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급이라고 해도요, 기업마다 실제로는 구성 요소라든가 산정 방식이 거의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기본급 안에 A, B, C, D라는 어떤 요소가 담겨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다 빠져버리기도 해서 그냥 기본급이라든가 뭐 통상임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수위를 눈치채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저쪽을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임금 기조를 완전히 꿰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저것이 우리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공되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A라는 회사는 부장급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9천만 원대래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그 9천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인센티브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정성이 굉장히 높은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변동성만 있는 것인지, 이런 구조를 온전하게 다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임금의 수위를 눈치채기가 사실상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임금 수준 비교를 좀 진행을 할 때는 목적이 사실상은 좀 뚜렷해야 돼요.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좀 표현을 좀 해보면, 통계 결과라고 하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소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비교하려는 저 회사의 임금이 높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낮다라고 하는 거를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조금만 영리하게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임금 수준 비교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임금 구조가 같지를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럼 일부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나쁜 짓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 비교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단지 수준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임금을 높이거나 낮추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부의 임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는 임금은 일부 어떤 계층에서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현장이라든가 또는 타사 등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그 명분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기가 좀 좋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단은 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임금 수위가 타사가 높으면 우리는 조금 높일 거고 타사가 낮으면 우리는 뭐 약간 동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은요. 좀 개선된 제도가 좀 사실상 좀 어렵고 좀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럴 때 직원들이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앞전에서 이제 정착 단계에서 직원들의 좀 설명하는 방식을 좀 가이드를 드렸는데, 그 개념이랑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사실상은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설명하겠다라는 방식에서는 제도가 복잡할 땐 정말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적용받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숙지하고 본인이 공부하겠다라는 컨셉을 좀 두고, 인사는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좀 진행이 돼야지만 현장의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좀 설명 같은 거를 할 때 그 인사 입장에서는 정말 속내의 컨셉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직원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는 이미지만 이제 직원들이 가졌으면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해봐야죠. 무조건 모든 제도를 디테일하게 다 이해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닐 때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요, 그동안에 연공서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만 인사제도가 운영됐던 곳에서 취지 자체는 다이나믹함을 좀 위해서 조금 더 과격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디자인에 의해서 생각보다 조금의 손해를 보는 직원들도 일부는 있었고, 약간의 혜택을 보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조직은 요번에 설계를 그렇게 강행을 하질 않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좀 감수해야 될 테마로 그냥 확정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픈하겠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그 컨셉을 유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전략에 맞물린다라고 하면 모든 테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대의 차원에서는 어쨌든 크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좀 컨셉으로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정착으로 좀 전개는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요소가 확실하게 불이익 경경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직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만, 조금 그런 모호한 상황에서 어쨌든 정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직원도 손해를 보는 게 없는데,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예 너무 정밀하게는 못 들어가니까 조금 더 겉으로 좀 빠져나와서 컨셉 중심으로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좀 기본은 자세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가장 좀 이렇게 정당하기도 하고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스스로가 찾아가며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좀 형성을 해야 돼요. 이 동기는 뭐 밑에도 좀 써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동기라는 게 이게 촉진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압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제도가 좀 바뀐 다음에 그런 젊은 그 주니어 멤버들에겐 뭐 일부러 시험 같은 거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본다라는 건 압박을 하는 하나의 좀 방법인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압박하는 방법, 촉진하는 방법을 좀 병행을 하는데, 그래도 단기간의 효과는 압박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인사제도에 관련된 그런 좀 설계 전반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끝으로 이제 좀 하나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수많은 기업과 같이 좀 설계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 인사 담당자를 좀 뵙고, 그런 설계 과정을 좀 토대로 해서 조직 내 인정받고 자리매김을 하는 분도 봤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본인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는 상황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인사제도를 이렇게 개혁하는 거는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사제도 설계를 좀 진행을 해야 될 때는 뭐 다양한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제 인사제도를 좀 추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를 조금 한번 좋은 형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사제도 설계는 통상은 인사 담당자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외부 전문가랑 같이 하거나 내부에서도 이제 TF를 꾸려서 좀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건 경영진은 당연히 알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 상사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는데요.
안심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탑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뭔가의 이제 일종의 그런 미션을 좀 받은 상황인데 미션을 받은 사람이 새롭게 인사제도를 디자인을 하는데 뭔가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사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불안하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입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공부하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도 설계를 좀 맡았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 세미나도 일부러 막 표나게 막 다녀야 되고 책상에 막 관련된 서적도 막 쌓아 놔야 되고 하여튼 그런 작업들이 일단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인사제도를 좀 설계를 하다 보면 결국엔 경영진의 의도를 이제 제도에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요. 아예 너무 큰 기업이면 뭐 단계를 거치겠지만 그래도 뭐 중소기업 정도가 되면 직접 만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경영탑, 그러니까 일종의 좀 사장님 등의 의중을 좀 읽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요 밑에 부하에게 모든 속내를 다 밝히지를 않습니다.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보면 요번에 임금 제도를 좀 개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인사팀에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요. 바람직한 형태로만. 자, 내가 요번에 좀 바꾸려고 하는 거는 뭐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임금을 깎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가 좀 이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바람직한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데 자꾸만 그게 아닌데 해요. 나중에 진짜로 의도를 좀 알아봤을 땐 실제로 구두상으로 말하는 거하고 의도가 약간은 좀 다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경영진이 무언가를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그 요청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해해서 이게 배경적으로도 합당해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읽어내야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때에 따른 다양한 루트를 토대로 해서 진짜 의중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중을 본인이 뭐 직급이 낮아서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개통 라인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해야죠. 담당하는 임원분에게 이런 형태로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의도도 있는지도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지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공적인 표현하고 사적인 속마음이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이건 뭐 아까 그 경영탑의 의중하고도 좀 연결이 좀 되는 건데, 자, 이제 제도 설계를 하는데 요번에 연구직에 대한 개혁이 좀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이제 컨셉을 가지고서 연구소장님이랑 이제 보고를 했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그 연구직에 계시는 개발자들이 너무 동아리처럼 뭐 서로 익스큐즈만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대된 성과주의를 좀 추진하자라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연구소장님의 반응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람직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이지 않아라든가 이러면 이제 그 해당하는 팀장들이 불만이 높을 거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분이 그냥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그게 합당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속마음에서는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 불만이 많을 거야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본인이 매니지먼트가 하기가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도 현재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해관계자의 속마음을 공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어떨 거다라는 것도 파악을 해줘야지만 의중의 본질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의중의 속마음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이해를 해줘야지만 설득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압박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테마를 파악하는 게 설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정치적일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좀 나쁜 짓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순진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제도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 테마는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게 예측이 좀 돼요. 그리고 그분들만 어느 정도 그래서 모아서 설명회를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설명의 자료만 계속 해석하고 질문이 어떤 게 요청이 올 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해서 딱 진행을 하는 건 굉장히 아마추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정도다라고 하면 그 중간 계층에 영향을 주는 그 위에 있는 팀장이라든가 본부장님들을 따로 만나가지고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다음에 그런 무대에 서야지 그냥 뭐 열심히 준비만 하고 무대에 선다라는 건 그냥 정말 깜깜이로서 아무것도 없이 대응 없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설계 관점이 될 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로 해야 돼요. 그걸 좀 제가 정치적이라고 그냥 좀 자극적인 좀 표현을 썼는데 앞뒤를 다 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치적이다라는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정치적이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제도라고 하는 그 취지와 이 조직의 무언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는 직원들이 그걸 또 좀 좋게 하기 위한 형태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하지만 직원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제도 설계를 하는데 그런 내부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냥 현장은 다 좀 마치 무슨 나쁜 놈인 것 마냥 저쪽은 통제도 말도 듣지도 않고 해서 이거 이렇게 설계하면 다 악용할 거니까 이렇게 더 강제력을 발휘를 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만 전개를 하게 되면 본인도 상처받고 실제로도 현장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내용은 그 현장을 좀 따뜻한 그런 눈으로 좀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4회에 걸쳐서 이제 제도 설계와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저희 그 이메일을 거기다 같이 표현을 좀 해놨으니까 각각 회사별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좀 문의를 좀 주시면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